8월 초에 페랭이 꽃과 도라지 꽃의 세밀화를 완성해서 안요한 실장에게 제출했다. 갓 피어난 꽃과 피어서 열흘쯤 자란 꽃의 느낌과 형태가 달라서 핀지 닷새쯤 되는 꽃을 표준으로 삼았다. 멀리서 보아도 꽃은 그 꽃을 쳐다보는 사람을 향해서 피어있다. 꽃이 보일 때 사람이 느끼는 환각일 테지만 숲속의 성긴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꽃들도 늘 나를 향한 자세로 꽃잎을 벌리고 있다. 내 눈에 그렇다는 얘기고, 내가 꽃을 볼 때 꽃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보인다라는 것이 이 환각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림을 그리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내가 잘 나가는 인류 화랑가의 화가가 되지 못하고 국가기관의 사업인 세밀화를 그리는 자리로 오게 된 것은 이런 잡생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비가 그친 아침에 젖은 숲이 흐리고 나무들의 밑동이 물 안개에 잠겨 있을 때 그 물 안개 속에서 도라지꽃이 멀리 보였다. 도라지꽃은 김소월의 말대로 저만치 피어 있었는데 꽃이 눈에 띄는 순간 저만치라는 거리는 소멸해 버리고 도라지는 내 곁에서 보라색 꽃의 속살을 벌리고 있었다. 도라지꽃은 별처럼 피어난다. 색깔이 짙지 않지만 특이하게도 눈에 잘 띄는 꽃이다. 멀리서 봐도 고개를 옆으로 돌린 꽃들조차 나를 향해 피어 있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봐도, 안요한 실장이나 신우가 봐도, 김민수 중이나 그 부하들이 봐도, 자등영등선의 백골들이 살아나서 봐도 도라지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멀어져가는 또는 멀리서 다가오는 보라색의 속살을 드러내서 피어 있을 것이었다. 도라지꽃을 대생할 때 꽃과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그리려고 고개를 조금 옆으로 돌린 꽃을 골라서 그렸는데 그렇게 말하여질 수 없는 일들이 종이 위에 모두 그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린다고 해서 다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므렸던 도라지 꽃잎이 꽈리가 터지듯이 터지면서 벌어졌다. 꽃잎이 벌어질 때 퐁 소리가 났다. 내가 다가가는 발소리와 진동에 충격을 받아서 꽃송이가 터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큰 나무 뒤에 숨어서 봤더니 아무런 기척이 없는 정막 속에서 도라지 꽃봉오리들은 퐁퐁퐁 열렸다. 열릴 때 꽃잎에 달려있던 물방울들이 잎사귀 위로 떨어져 흘러내렸다. 작업 결과물을 제출하러 안요한 실장의 연구실에 갔을 때 신우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밖에서 놀다 왔는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와 목덜미에 붙어 있었다. 안 실장은 잠든 신우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다. 신우는 힘든 꿈을 꾸는 모양이었다. 얼굴을 찡그리고 옹알거렸다. 신우의 옹알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다급한 사연인 듯 싶었다. 그 아이만이 겪는 고통과 무서움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바뀌어서 잠든 아이의 입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모로 누운 신우의 벌어진 입 안으로 희고 작은 앞니가 보였다. 아랫니 2개가 빠진 자리에 잇몸이 늙었다. 침이 흘러나왔다. 안 실장이 휴지로 아들의 침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옹알이를 계속했다. 안 실장이 아이의 잠든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배 위에 수건을 덮었다. 그는 연구용 식물 시료를 현미경 위에 올려놓을 때의 그 집중된 긴장으로 잠든 아이를 다루었다.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운명을 그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잠든 아이를 돌보며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커다란 결핍의 그림자를 깔고 있었다. 그 결핍은 크고 근본적인 것이어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겨우 말하자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결핍을 그 아이의 아버지의 결핍으로 덮어주고 있는 모습이었다. 잠이 그 상속된 결핍을 잠시나마 채워준다면
잠은 그 결핍의 완성일 테지만 잠들어 뒤치는 아이의 꿈은 힘들어 보였다. 잠든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빈 주먹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아이를 부채질해주는 안요한 실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문득 아버지를 생각했다. 내가 아버지 생각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 쳐들어왔다. 마음의 일은 난데없다. 마음의 일은 정처가 없어서 마음 안에서는 이 마음이 저 마음을 찌른다. 특가법상의 뇌물죄, 알선수재, 업무상 배임으로 식구를 부양한 아버지의 생애는 잠든 아이의 땀을 식히는 안요한 실장의 부채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생각을 버렸는데 생각은 잘 버려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온 아버지를 집에서 밀쳐내려는 것도 그 관계를 수용하기가 힘들어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집에서 몰아낼 수는 있겠지만 어머니와 식구들의 삶 속으로 이미 흘러들어와서 생애가 되어버린 모멸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핍으로 결핍을 덮어줄 수도 없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어 여름의 더위와 습기를 못 이겨서 옆구리로 숨을 쉬고 있다고 어머니의 전화편에 들었다. 아버지가 가석방 되던 날 자동차를 운전해서 집에까지 모신 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잠들어서 뒤치는 신우와 부채질하는 안요한 실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머니가 얻어준 아파트 방 안에서 아버지가 혼자서 숨을 거두고 있는 환영이 떠올랐다. 나는 잠든 아이를 보면서 조바심 쳤다. 마음의 일은 난데없다. 내가 연구실 안으로 들어선 후에도 안요한 실장은 한동안 아이에게 부채질을 계속해 주었다. 나는 서서 안 실장의 부채질을 바라보았다. 안 실장은 나에게 보여주려고 그 부채질을 계속했던 것일까?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부채질을 해주었다. 나는 멀고도 희미한 인연의 고리를 느꼈다. 인연이라기보다는 인연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핍감이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가 부채질을 멈추고 책상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신우가 잠들었네요. 신우라고 말하고 나니까 안요한 실장 앞에서 그의 어린 아들 이름을 부른 일이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쑥스럽게 느껴졌다. 개미를 들여다보다가 잠이 들었군. 어젯밤에 이가 아파서 잠을 설쳤거든. 전니가 또 빠질 모양이지. 애가 좀 늦되나 봐. 진통제를 먹이지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나니까 말이 점점 더 안요한 실장의 생애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나는 말을 다시 거두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불러들이지 않으면 거두어 드리기가 어려워질 것이었다. 안 실장의 말이 더욱 다가왔다. 집에 진통제가 없었어. 아침에 읍내 약국에 가서 사다 먹였지. 치과에 가야겠군요. 읍내에는 치과가 없고 치과에 가려면 군청 소재지까지 나가야만 했다. 치과가 멀어서 데리고 갈 틈이 없군. 사단에 치과 군의관이 있을 텐데 김중희한테 좀 부탁해 줄 수 있을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프다고 보채할 텐데. 제가 알아보죠. 나는 김중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중희는 사단 사령부에 있었다. 사단 의무대의 형편을 알아보고 전화해 주겠다고 김중희는 말했다. 군의관이 전리 몇 개 뽑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전엔 엄마들도 다 할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김중희는 전화를 끊었다. 김중희의 말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 편안하게 다가왔다. 전리라는 단어를 그가 알고 있는 게 신기했다. 전에는 엄마들도 아이들의 전리를 뽑아줄 수 있었다는 그의 말은 처음 듣는 말처럼 신기했다. 신우가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얼굴에
베개 자국이 찍혀 있었다. 신우는 자꾸 얼굴을 찡그리며 옹알거렸다. 전니가 빠진 자리에서 침이 흘렀고 잇몸이 붉었다. 신우가 꿈을 꾸나 봐요. 아까부터 저랬어. 긴 꿈인가 봐. 꿈이 힘들어 보이네요. 개미 꿈을 꾸는 모양이지. 꿈에 개미떼가 우글거리는 모양이야. 개미 꿈이요? 개미 싸우는 걸 들여다보다가 잠들었거든. 깨면 또 들여다보겠지. 무섭겠네요. 그만 깨우세요. 아니야, 더 자야 돼.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어. 나도 못 잤고. 나는 작업 결과물을 안 실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페랭이 꽃은 곧게 선 꽃 한 점과 휘어진 꽃 한 점을 따로 그렸고, 도라지 꽃은 정면으로 열린 꽃과 고개를 옆으로 돌린 꽃 두 점이었다. 꽃술이 시작되는 꽃 안쪽의 심층부와 줄기에서 이파리가 갈라지는 연결 부위는 작은 그림으로 따로 그렸다. 숲속에서 흔들리는 수억만 개의 이파리들 중에서 같은 색의 이파리는 없었다. 꽃들은 빨강, 파랑, 노랑으로 피어나지 않았고 저 자신의 무질서를 드러내는 색으로 피어났다. 처음에 바탕색을 들어앉히고 그 위에 수채 물감을 여러 번 칠해서 꽃들의 색에 다가갔다. 거기에 살아있는 것들의 표정을 부여하는 일은 종이 위에서는 어려웠고 그림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다. 안요한 실장은 내가 제출한 그림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아마 그 자신의 식물학적 지식으로 나의 그림을 감정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의 눈길은 내 모든 지나간 붓질을 하나씩 더듬고 있는 듯 싶었다. 보던 그림을 옆으로 밀쳐놓으면서 그가 말했다. 세밀화는 개별적 생명의 현재성을 그리는 일이지. 그 안에 종족의 일반성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수목원은 세밀화가 필요한 거야. 그게 원리나 개념으로는 파악이 안 되잖아. 힘든 일이지. 지난한 일이야. 그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화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내 그림이 그가 말한 개별적 생명의 현재성을 잘 드러냈다는 것인지 실패했다는 것인지 그의 말은 확실치 않았지만 그것이 지난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림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나의 그림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현재성을 그리는 일은 본래 지난한 일이라는 말처럼도 들렸다. 그러니 꽃의 현재보다도 꽃의 색의 근원을 규명한다는 그의 연구는 세밀화보다 더 지난할 것이었다. 안 실장은 직원을 불러서 내가 그린 세밀화를 표본관으로 보냈다. 내 그림은 말린 식물의 표본 종자들과 함께 생명의 모습으로서 보존될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7월에 과제가 끝났다. 그림을 표본관으로 보내고 나서 안 실장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가 점점 안 좋아져 더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 신우의 자폐증은 깊어져 가고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신우가 칭얼거리면서 잠에서 깨었다. 소파에 앉은 신우는 어느 쪽을 바라보는지 시선에 초점이 없었다.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치매감에 빠져있던 어린 날들이 생각났다. 신우도 지금 그런 치매감 속을 헤매고 있을 것이었다. 개미들은 다 어디로 갔나? 내가 안 보는 먼 곳으로 가서 싸우는 것인가? 내가 본 개미는 없는 것인가? 신우의 치매감의 내용은 이런 것인가? 신우가 울상을 지으며 안 실장 옆으로 다가갔다. 안 실장이 신우를 안아서 의자에 앉히고 컵에 물을 따라주었다. 목이 말랐던지 신우는 한 컵을 다 마셨다. 또 이가 아프니? 깨니까 좀 아파. 네가 크느라고 그러는 거야. 병이 아니야. 이가 다 빠져야 크는 거야.
김중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치과 군의관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사단 의무대로 오라는 얘기였다. 자동차 번호를 사단 정물에 알려서 통과시켜주겠다고 김중희는 말했다. 안 실장이 신우를 자동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차가 떠나기 전에 나는 신우에게 말했다. 신우야, 그건 병이 아니야. 누구나 다 빠지는 거야. 신우를 이름으로 부르니까 자꾸만 내가 안 실장 쪽으로 다가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또 말했다. 뺄 때 조금 아파도 빼고 나면 안 아파. 다녀와. 안 실장이 시동을 걸고 떠났다. 나는 청사 현관에서 멀어지는 자동차를 바라보았다. 자동차 뒷유리창으로 닮은 머리통 2개가 보였다. 신우의 그림 지도를 맡아달라는 안 실장의 부탁에 대해서 나는 그때까지도 확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머리통 2개를 바라보면서 내가 안 실장의 부탁을 결국은 수락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